人自身はサイコペーシックな特徴を自分の中に学習していって、その人の世代からサイコパスが発生してくる可能性は大いにあると思います。 전문가들은 연쇄살인범의 85%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2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그리고 정남규도 모두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과 애정 결핍을 겪었습니다. 강 씨 역시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충동적인 성격으로 이어져서 범죄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7명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러나 그는 아직도 피해자의 아픔엔 무관심한 듯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출판해서 아들들이 인세라도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어떤 생명, 존중감 이런 것들을 마치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보다는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뭐 뉘우침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 미안함 이런 것들과의 이제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네.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느냐가 이 사이코패스 여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재호 프로듀서, 그럼 그 강호순의 성장 환경은 어땠습니까? 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강 씨는 유영철이나 정남규와는 달리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고향 주민들은 강 씨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강 씨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박성주 프로듀서, 네. 이 강호순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2년 사이에 7명의 여성들이, 그것도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종됐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은 경기도 서남부 일대가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범죄로 이용될 만한 지리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근본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만 7건, 강 씨가 범행 장소로 이용한 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14곳의 사건 발생지가 모두 축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축사 자체가 범인의 어떤 멘탈 그 마음의 지도상으로는 범행 전반에 있어서 중심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출발하든지 범행 이후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한다든지. 피해자의 DNA가 나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점퍼와 증거인멸을 위해 손톱을 잘랐던 가위 역시 축사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집과 축사를 오가며 살인자의 삶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강호순은 독특하게도 자신의 생활 영역이 따로 있고 주거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일상생활, 위장된 보통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러한 어떤 범행 목적의 거점이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 영역을 가진 좀 독특한 범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강 씨의 축사는 이번 사건의 주무대였던 군포, 안산, 수원, 화성시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를 납치한 장소와 안매장한 장소를 분리했습니다. 서남부 4개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물색해서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또 피해자는 폭행을 가하는 장소가 있고 다시 매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장소들이 행정구역상으로도 갈라서게 되는 다른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강 씨의 치밀한 범죄 행각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관할을 뛰어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보를 공유 안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다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어떤 패단이 있었냐면 특히 그 특진에 있어서는 검거한 사람 우선이에요. 검거한 사람. 이 지역은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3개의 국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진 시간들을 봐도 그만큼 범행이 신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망 주변에 나대지가 있다는 것도 강 씨의 범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군포 여대생이 납치된 보건소 앞 정류장. 취재진은 이곳에서부터 A양의 사체가 발견된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을 각 구간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정류장부터 핸드폰이 꺼진 지점까지 차로 약 5분. 핸드폰이 꺼진 지점부터 다시 살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살해 장소부터 시체를 유기한 지점까지는 총 14분. 납치에서부터 사체가 유기된 장소까지 28분이 걸렸습니다. A양 역시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인적이 뜸한 나대지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장소의 특징은 사람들이 있는, 즉 잠재적 피해자가 있는 주거단지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납치를 한 이후에 피해자를 이곳까지 납치해 오는 그런 어떤 시간과 거리도 짧고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장소이면서 전혀 인적이 없고요. 약 10년간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 거주한 강호수는 이곳의 지리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물차 운전을 하며 지를 일으켰던 강 씨는 주로 39번 국도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특히 처음 3명의 피해자가 모두 이곳에서 살해됐습니다. 살해 후에 제가 길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은 겁니다. CCTV가 있으면, CCTV가 만약 1차를 찍고 있으면 일부러 2차로로 돌아서 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주요 범행 장소인 39번 국도를 가봤습니다. 총 2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도로에 방범을 위한 CCTV가 4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951대입니다. 서울보다 2배나 넓지만 서울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서울은 경찰 1인당 421명, 반면 군포의 경우는 953명에 달합니다. 범죄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어떤 환경 요인이 이런 범죄를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더 악화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성주 프로듀서. 그 강 씨가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이용하고 또 특히 한적한 곳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들을 노렸다. 이게 범죄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 범죄 드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 그 범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을 노리는 범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안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 그리고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한적한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곳에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강호수는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찰은 남은 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4번째 부인과 장모의 화재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은 방화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지만 강호순이 극구 부인해 범죄 여부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화재 사건 외에도 2004년 화성에서 사라진 여대생 노모 양, 그리고 22개월간의 공백 기간 강 씨의 행적들이 가장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호순과 관련된 의문들을 취재했습니다. 강 씨의 보험 기록입니다. 1999년 차량 화재로 보험금 2,800만 원을 받은 강 씨는 1년 후 보험금 7천만 원을, 그리고 2005년엔 화재로 부인이 사망하자 4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6년간 총 7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2005년 당시 강 씨가 4번째 부인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강 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강 씨는 아들과 함께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과 장모는